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종류의 이제 여러 가지 원인론들에서 이제 설명하는 바는 바로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이론들은 생물학적인 원인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론들은 사회학적인 원인을 찾아보기도 하고, 뭐 그 과정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사회화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화를 인간들이 경험을 하는 게 결국 친사회적인 구성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학교라도 기능을 해야 되는데, 학교도 역시 2차적인 사회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그렇게 사회화되지 못한 과정으로 인한 친사회적이지 않은 친사회적 규범을 습득하지 못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범죄학자들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를 사실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범죄자들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이론들이 사실은 모든 범죄를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아주 열악한 삶의 환경에서 살지 않는 사람도 범죄를 저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커서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까지 다 나와서 친사회적인 교육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생물학적인 요건들을 남들보다 훨씬 우수하게 갖고 있어도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많은 범죄 원인론들이 실제 범죄자를 만나보면 이게 한 가지 이론으로 모든 게 설명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들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좀 더 파워가 있는, 좀 더 설명력이 있는 이론은 없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사실 찾게 되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금 이 헐시라는 사람의 이제 범죄를 설명하는 기제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리학하고도 이제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모습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이론가들은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 했었죠. 롬브로저도 역시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외관상의 특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많은 이제 사회학자들도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예컨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화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사회화가 채 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지, 이런 이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다양한 원인론이 있었지만 그 많은 원인론들이 사실은 다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범죄를 왜 저지르는가? 그런데 이제 곰곰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뭐 동서양 가릴 거 없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죠. 하나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다라는 전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예컨대 상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들이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은 해야 되는 입장이 될 것이고요. 인간이 만약에 모두가 선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범죄학자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왜 인간이 합리적이고 선한 존재인데 왜 악한 행위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사실은 해왔던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 반대쪽에 서 있던 입장이 뭐냐, 사실은 성악설이라는 게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존재하는 거죠. 이 성악설의 근본적인 질문은 그러면 인간은 악한가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는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동양 이제 철학자 중에 순자라는 분이 계시고, 성악설의 가장 이제 뭐 강력한 주장을 하신 분의 설명을 잠깐 들어보면, 인간 본성을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이라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거나 이성주의적이 아니다. 결코 선한 본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존재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자기의 이득, 최대한의 이득을 구현하는 존재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악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사실은 존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기적인 악한 성향을 잘 통제하게 만드는 것이 곧 왕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성악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본성과 연관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요. 유사한 그런 관점을 갖는 이론, 심리학 이론 중에 가장 이제 근접하는 것이 프로이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존재, 인간의 이제 본성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은 사실은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예컨대 합리적이고 이 사회에서 용인된 행동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 예컨대 지금 물 위에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지금 이런 종류의 어디를 지금 해야 될지 포인터를 하기가 어렵군요. 물 위에 떠올라 있는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존재는 전체에 비하여서는 굉장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의 본성은 사실은 다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그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나의 본성은 사실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모든 것을 몰입하는 그런 이제 존재들인데,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의 본성, 예컨대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싸고 아무 데서나 성적인 접촉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나의 본성적인 모습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빙산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된 나의 모습일 뿐, 사실은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나의 근본은 사실은 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나의 어쩌면 본능적 욕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런 설명에는 나쁘다, 좋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선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순자의 인간을 바라보는 입장과 프로이드가 인간을 바라보는 입장은 상당 부분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본능적인 모습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회 생물학까지도 다시금 이제 자연과학이 도래되면서 지금은 이제 과학의 시대가 사실 됐죠. 그러면 인간의 본성을 쪼개서 만약에 가장 이제 단순한 구조로 환원을 시키면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DNA로 모든 것이 환원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DNA가 모인 것이 결국은 뉴런이고, 그 뉴런이 모인 것이 결국은 인간의 뇌의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본성의 모습은 이 뇌 속에서 인간이 원래 생긴 모습들이 모두 기능을 하게 돼서 결국 인간의 행동이 모두 통제가 될 것이다, 관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의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가장 핫한, 이제 가장 인간을 실체를 밝히기 위한 첨단의 이제 접근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구의 영역에서도 인간이 이성적이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이 결국에는 인간의 욕구 구조를 형성을 하고, 그 욕구 구조는 예컨대 생물학적인 생존을 관장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많은 비중, 예컨대 식욕을 담당하는 부위, 성욕을 담당하는 부위, 또는 여러 가지 수면욕이나 이런 이제 욕구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본능적인 뇌의 기능들이 결국 인간의 행동을 굉장히 지배를 많이 한다라는 사실들은 이미 과학에서도 다 밝혀진 그런 이제 사실들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런 이제 본능적인 욕구가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을 따지지는 사실은 않죠. 그와 같은 이제 가치 판단은 과학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인간은 맨 처음에 인간이 이성주의적이라면 범죄가 왜 이성주의적인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만약에 그러면 애시당초에 인간이 이성주의적이 아니라면 그러면 범죄를 왜 저지르지 않는가를 설명하는 게 오히려 범죄를 왜 저지르는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근본적인 질문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본 모습이 무의식적인 성욕으로 꽉 차 있고 본능적인 욕망의 동물이고, 모든 것이 생물학으로 다 환원되더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결국은 유기체를
생식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뭐 다양한 종류의 생물학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능으로 결국은 다 환원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보면 범죄라는 것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프로이드의 입장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이라면 굉장히 당연히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무의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래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역시 사회생물학에서 보는 생물학적인 관점도 원래 인간은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싸기 때문에 또 아무 데서나 성적 접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범죄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정말 원래부터 유전적으로 이미 프로그램돼서 태어나는 그런 성적 욕구를 아무 데서나 구현시키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에 사실은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 현자들의 이론들을 토대로 보면 인간이 굉장히 인간답게 생활을 하는 그야말로 본능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은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사실은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세상이 되겠구나 하는데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결국은 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사회학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헐시라는 사람입니다. 헐시라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본능적인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그러면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를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 헐시가 이제 그 제안한 것은 결국 인간은 사회 통제 구조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사회 통제 구조란 무엇인가? 결국 인간 관계 때문에 범죄를 본성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맨 처음에 생긴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때나 싸고 그리고는 아무 데서나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배설 욕구나 이런 것들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성적 존재가 되어도 아이들 1차적인 성징을 보일 때는 사실은 아무 데서나 그와 같은 성적인 반응들을 보이죠. 그 어디에도 사실은 도덕성이나 억제의 기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본 모습, 본성을 처음으로 억제하는 것을 배우는 때는 언제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는 게 굉장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 이미 가정에서 인간이 생긴 본 모습,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훈련을 거치게 되죠. 그 첫 번째 자기 통제의 훈련을 거치는 것은 바로 기저귀 뗄 때입니다. 배변 훈련이죠. 기저귀 뗄 때 엄마가 아무 데서나 싸지 마라, 정해진 곳에서 싸라 그러면서 결국 배설을 훈련시키게, 예컨대 나의 배설의 욕구,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배변의 어떤 활동을 이성적인 어떤 힘으로 억제하도록 만드는, 그런데 그 이성적인 힘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엄마와의 애착관계, 엄마가 내가 아무 데서나 그런 뭐 배설을 하게 되면 엄마가 실망하고 엄마가 뭔가 이 야단을 치고 눈물을 보이고 이런 이제 애착 관계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생물학적 욕구를 통제하는 첫 번째 경험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만 5세 정도까지 집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생전 처음 자기에 대한 통제의 경험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결국 이 사회를 살아나감에 있어서 얼만큼 통제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결국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제재할 수 있는 충동 억제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과정으로 친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집안에서의 훈육 과정이나 결국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은 결국 인간의 본 모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도록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또 체득하게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사회화된 성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실제로 이제 교도소에서 많은 이제 범죄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결국에는 이와 같은 어떤 친사회적으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이 참 결여되어 있구나. 어쩌면 그렇게 공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 어려운 환경에서 부모로부터 이 훈육을 거치지 못한 그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고, 또 학교에서도 제대로 친사회적인 규범에 따른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이런 교육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고,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행들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욕구만 중시 여기는 이런 이제 그야말로 범죄자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많은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뭐 계속 이제 깨닫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극단적인 이제 이런 종류의 설명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같이 다 인간의 본 모습은 결국은 이성적인 제어를 하지 못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이제 환원주의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 그 극단적인 환원주의의 끝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뇌과학이라는 게 존재한다. 마지막 이제 드릴 말씀은 결국 이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결국 인간의 통제력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사실은 뉴런에서, 또는 그것보다 좀 더 큰 뇌에서. 뇌가 결국은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죠.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사실은 뉴런에서는 사실 뭐 세련된 교육이 많이 돼서 개발이 많이 된 그런 뉴런의 형태를 갖지 못한 채 욕구 중심으로 결국은 본능적인 욕구만 습득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의 발달 과정 밖에는 아직은 갖지 못한 채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천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서 점점 이제 뉴런들의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변화해 가는 거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엄마와의 많은 인터랙션, 엄마 비슷한 많은 사람들과 믿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점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실망하는 모습,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가,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친사회적 존재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서 뉴런들은 점점 발달을 해갑니다. 꼬랑지가 긴 덴드라이트가 점점 길어지면서 인간의 뇌에는 회백질의 비율이 늘어나는 그런 일종의 점점 자기 통제가 가능한, 욕망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존재로 사실은 발달을 해간다라는 굉장히 많은 이제 이론들이 있죠. 원래 롬브로저는 인간의 외관상의 생물학적인 원인을, 범죄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이제 현대 과학은 그 외관상의 생물학적인 공통점보다는 지금 뇌에서 발생하는 이런 생물학적인 공통점이 결국에는 훨씬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결국에는 이런 종류의 발달 과정을 가장 거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범죄, 충동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고 나의 욕구만을 중시 여기는 그런 구성원들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보고하는 연구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이제 그 뇌에서 중요한 억제를 발휘하는 기제들이 결국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의 피질의 기능으로 나의 모든 본능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한다. 이 전두엽의 피질은 결국에는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의 자기 통제력의 습득과 굉장히 유관하다. 그래서 결국 머리가 발달하고 뇌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전두엽의 기능도 세분화되고 개발이 되면서 결국 나의 욕망을 억제하는 그러한 부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지 못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들이다. 사이코패스들은 지금 이런 종류의 친사회적인 자기 억제력을 습득하는 과정들에 굉장히 결핍을 사실은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도 그런 훈육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학교를 가서도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억제력, 예컨대 극단적인 환원주의로 따지자면 뇌에서 결국은 전두엽의 기능에 결여를 보이는 기능장애를 가지는 자기 통제력 억제가 불가능한 존재들이 우리 사회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구조가 해체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어릴 때 부모와 이별을 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이런 친사회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사실은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 예컨대 범죄를 왜 안 저지르는지를 설명함으로 해서
통해서 결국에는 범죄를 왜 저지르는지를 설명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연구들의 흐름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 강의는 지금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이 그림들은 사실은 오늘날 가장 극단적으로 어떤 뇌의 기능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인데요. 재미를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뇌에서 울긋불긋한 기능을 하는 뇌가 있고 다른 두 번째 줄의 뇌는 사실은 울긋불긋한 기능을 잘 할 수가 없죠. 문제는 울긋불긋한 기능을 해야 자제력이라는 게 자기 통제력이라는 게 발휘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생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전혀 친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뇌의 기능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 굉장히 사회화가 되지 않은 채 굉장히 힘들게 이제 성장을 한 또 더군다나 유전적으로 뭔가 손상이 있을 법한 유전자 구조를 DNA상의 문제를 타고 나면 결국은 자기 억제력을 발휘해야 되는 이런 울긋불긋한 그 장소에서 하나도 기능이 되지 않는 지금 두 번째 줄의 뇌와 같은 그런 펑션을 지닌 자기 절제력이 불가능한 자기 절제가 불가능한 그런 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은 성장 가능성의 가장 중대한 첫 단추는 사실은 자기의 생긴 모습을 억제하도록 만드는 1차적으로는 가정 내에서의 훈육, 그리고는 2차적으로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본 모습을 좀 더 잘 친사회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억제하는 것을 습득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회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입장들이 사회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지금은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강력범죄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한 가지 공통점은 어찌 그리도 자기 자신밖에는 생각하지 않는지, 그리고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결국 교도소를 가서 평생 동안 살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순간적인 욕망의 충족을 이렇게 강력하게 채우려고 하는가 하는 데서 사실은 이 모든 이론들의 신뢰들이 존재하는구나, 우리나라에도 하는 것들을 느껴서 여러분들과 그와 같은 사실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례집의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발간을 해서 아마도 오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 범죄자 연구들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사실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강연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받을 수 있는 5분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 마이크가 있으시면 지금 좀 맨 앞쪽부터 할까요? 여기 앞쪽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요. 네. 학생부에서 일을 했을 때 네. 정말 어린데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혹시 그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애들을 많이 봤는데 네. 학교에서 이런 애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그냥 그 일탈을 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밖에 없는지 아니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후천적인 어떤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원래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자기 자신밖에는 자기 자신의 욕구만 중요하니까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건 사실 전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공감 능력을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 결국은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통해 가지고 사실 내가 다치면 우리 엄마가 우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서 결국 공감 능력이 발달하는 건데, 문제는 그와 같은 공감 능력이 발달을 아직은 미숙해서 못했다면 결국은 좀 늦은 단계이기는 하나, 지금 예컨대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노력 중에 하나는 그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최소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뇌가
계속 발달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결국은 10대 때 그와 같은 일들, 특히 10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그 전에 그 발달시키지 못한 기능은 10대 초반에 어떻게든 초기에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인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귀를 열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질문이세요. 예. 위에 2층에도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 중에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손 이렇게 번쩍 들어주세요. 예. 저기 두 분이 지금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계신데요. 예. 끝났으니까 빨리 가란 얘기입니까 이거? 이쪽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대학원 다니고 있는 안근혜라고 하는데요. 네. 몇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가장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네. 뇌 부분이나 인간 관계의 형성으로 인해서 그 범죄에 대한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는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네.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은 사실상은 교육이나 가정 교육이라는 게 지금 좀 이상적인 느낌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한 거는 약물을 통한 억제인데 이거는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비전문가인 제가 가장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로서 지금 학회에서 또는 그 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와 뭐 중국, 일본 또는 서양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질문 정말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원인론만 잔뜩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런 종류의 이제 생각들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질문은 지금 그 뒤쪽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이미 사회화 과정이 다 끝나고 어른이 돼버려 가지고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가면 그러면은 그때가 가지고 뭐 어린 시절에 그 관계의 형성을 다시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사실 되는 거죠. 뇌의 기능은 이미 다 발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손을 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한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억제력이 스스로 내재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한 가지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전자감독이에요. 전자발찌라는 거 들어보셨죠?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억제력을 습득해서 어른이 되면 그러면 굳이 전자발찌를 차지 않아도 뭔가 잘못하면 머릿속에서 이건 잘못이다라고 지적해주는 내면화된 통제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은 내면화된 통제 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타율적 통제입니다. 타율적 통제 중에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가장 성공적이라고 보고된 것은 결국은 전자감독이죠. 발찌를 차게 되면 보호관찰관이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하게 됩니다. 아동에게 성적 취향이 있어서 소아성애가 있어가지고 아동을 성폭행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예컨대 과거에는 전혀 관리 감독을 안 받던 일상생활에서 보호관찰관이 초등학교 앞에 아이들이 이제 하교하는 시간대에 아이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얼쩡거리고 있으면 그 지역에 들어가지 마라. 전화가 따르릉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라. 이런 식의 준수사항 위반을 지적해주는 일종의 타율 통제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전자발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발찌는 비교적 재범률 억제에 성공적인 실증적 증거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전자발찌가 없을 때 성범죄 재범률은 15%에서 6%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찬 채로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률은 2%대로 지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에서 2%를 떨어뜨리는 건 굉장히 지대한 억제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억제력을 제너레이트를 못하면은 결국 타율에 의해 가지고 전자 감독이라도 받아서 억제력을 타율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처분이 필요한 극소수에게만
지금 선별적으로 이런 종류의 좀 인권 침해가 되더라도 타율적인 통제력을 발휘하는 제도는 이미 도입돼서 비교적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참 아쉽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